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늘 많이 접해왔던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웬일인지 부쩍 늘어난 질문 중에 한 가지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S코퍼레이션을 활용해서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인데요. 스몰 비즈니스 오너분들이 많죠. 어떻게 하면 내가 벌어들이는 사업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 충분히 도움이 되는 정보일 겁니다. 대략 한 7, 8가지 방법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홍길동 씨로 시작할게요. 1인 기업이고요. 프리랜서, 그러니까 특정 기업이나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 능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말하죠. 근데 이분이 회사 설립을 했어요. 회사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S코퍼레이션을 설립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 설립을 왜 하는지, 그리고 S코퍼레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회사 설립을 왜 하는지, 개인 사업자로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법적인 이유 그리고 세무적인 이유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법적인 이유는요, legal protection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 부동산 건물을 샀어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법적인 리스크가 있겠죠. 사고가 난다거나, 관리인이 소송을 한다거나, 임차인이 소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나의 리스크를 투자금 한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 개인 사업에 비해 이 법인 활동이 더 유리하게 해주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세무적인 이유를 들 수 있는데, 이건 비용 공제라는 면에서, 물론 개인 사업자라 하더라도 비용 공제는 가능하지만 차를 사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 법인 명의가 좋냐 개인 명의가 좋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은 사실은 상관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개인 명의라 하더라도요, 비즈니스용으로 쓰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명의라 하더라도 심지어 개인 용도로 쓴다 그러면 사실은 이 비용 공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실상은요, 내가 법인을 설립해서 비즈니스를 함으로써 이게 취미 활동이 아니라 정말 진지한 사업 활동이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S코퍼레이션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법인 설립을 하는데요. 여기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 법인은 세금을 2번 내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한번 법인세를 내고요. 그리고 이 소득을 주주인 오너가 가져갈 때 배당세를 내게 됩니다. 2번 내는 거죠. 그런데 S코퍼레이션은 이걸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즉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이 주주가 세금을 한 번만 내게 되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아시는 분들 중에는 LLC도 그렇지 않냐라고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LLC와 S코퍼레이션의 어떤 차이에 대한 걸 논의하는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별도 영상으로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목적으로는요,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이 S코퍼레이션은 이 법인을 세우는 목적, 즉 법적인 이유, 세무적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부합하고 또 법인이기 때문에 2번 세금을 내는 더블 텍스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비즈니스 오너들이 선택하는 좋은 구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홍길동 1인 기업으로 돌아왔어요. 이 S코퍼레이션으로 운영하시는데요. 첫 번째 절세 방법은요, 오너 본인의 급여를 줄여라입니다. 오너로서 본인에게 지급한 월급을 낮추고 나머지 소득을 배당의 형태로 가져감으로써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월급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5.3%의 페이롤 텍스가 발생하는데요. S코퍼레이션에서 배당으로 가져가는 데에는 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페이롤 텍스라고 하는 것은 소셜 시큐리티 텍스와 메디케어 텍스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종업원과 회사가 각각 한 7.65%씩 부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인 기업이니까 종업원이나 회사나 마찬가지로 본인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합친 그 15.3%를 페이롤 텍스로 부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페이롤 텍스가 배당금으로 지급되는 데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홍길동 씨가 10만 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10만 불을 본인에게 다 월급으로 지급을 하면 페이롤 텍스가 발생합니다. 아마도 그 부담이 15,300불만큼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이걸 월급으로 가져가지 않고 배당의 형태로 가져갔다고 하면 이 부담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전체를 다 배당으로 가져갈 수는 없고요. IRS는 이와 같은 제도를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합당한 수준의 reasonable compensation amount만큼은 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절세 방법은요, 자녀를 고용하라입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각각의 개인들은요, 매년 벌어들이는 첫 번째 소득 12,000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벌어들인 소득 10만 불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 중에 자녀들에게 월급, 연봉의 형태로 한 명당 12,000불씩, 물론 이 자녀들은 합당한 일을 해야겠죠. 그렇게 지급한다고 하면 홍길동 씨 가족의 소득은 10만 불 그대로죠.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긴 거에 비해 과세대상 소득은 자녀 1인 고용당 12,000불씩 줄이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그런 효과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오너에 대해 의료보험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원래 개인이 자비로 드는 이 개인용 의료보험은 회사의 비용 처리가 안 되는데, 또한 회사 차원의 헬스 인슈런스 팔러시 역시도 2% 이상을 소유한 오너 종업원에 대한 보험료 지급은 해당 오너의 이 급여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 해당 오너가요, 본인 그리고 본인 가족들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납부하고 회사로부터 이 변제를 받거나 리임버스를 받거나 아니면 회사가 직접 이 보험료를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회사가 부담하고 또 이걸 본인의 급여 W2에 올리는 그런 인식을 하되, 이 오너 인플로이는 본인의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라는 식으로 클레임을 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요, 본인의 집을 S코퍼레이션에 팔아라입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에 해당이 될 텐데, 만약 본인이 현재 사는 집을요, 임대부동산으로 돌리려 계획하는 그런 경우라면 그냥 임대업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S코퍼레이션을 세워서 이 회사에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당시의 시가 제값받고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장점은 첫 번째,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하던 그 집에 대해서 2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죠. 부부 공동의 경우는 50만 불이고요. 두 번째, 또 이렇게 해서 S코퍼레이션이 취득한 그 취득가액이 높은 금액이죠. 감가상각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임대소득을 발생하는 데 있어서 차감할 수 있는 그 비용의 대상, 비용 금액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씨가요, 본인이 15만 불 주고 오래전에 산 집을 5년 동안 거주하다가 가격이 40만 불 되었을 때 임대부동산으로 돌리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치죠. 그럴 경우에 바로 임대부동산으로 쓰는 게 아니라 S코퍼레이션을 세워서 여기에 팔면 25만 불까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지 않고 또 그 40만 불이라고 하는 그 금액을 감가상각 대상액으로서 크게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방법은요, 홈오피스 비용을 개인이 지급하고 그리고 이를 회사로부터 변제받아라입니다. 오너가요, 집을 이 사무실, 즉 홈오피스로 사용할 경우에 이걸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법인의 운영의 형태를 취할 경우에는 IRS의 제약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회사가 오너에게 렌트비를 준다고 가정하면 회사는 당연히 그 렌트비를 비용 공제할 수 있지만 오너 역시도 임대 수입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비용이 줄더라도 다른 한쪽에 수익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봐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회사와 오너 간의 렌트의 형태가 아니라 오너가 홈오피스 사용에 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 비용 발생분을 회사에게 청구해서 변제받는 방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오너가 본인이 발생한 비용을 잘 정리해서 회사에 청구하고 회사가 지급할 경우에는 회사는요, 먼저 비즈니스를 위해 필요한 필수 비즈니스 비용으로서 비용 공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한편으로는 이 종업원이 이 회사의 비즈니스를 위해 발생시킨 비용에 대해서 회사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에 대해서는요, 세법은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비용 공제하고 오너는 종업원으로서 발생시킨 회사 비용의 변제이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다만 이와 같은 비용 청구에 있어서의 요구되는 조건, 지켜야 되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걸 세법상 용어로는 accountable plan에 따른 청구여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꾼다면 이 비용의 성격, 실제 발생했다라는 그런 증거, 영수증이 되겠죠. 비즈니스 목적이 충족된다라는 증거, 또 이와 같은 홈오피스의 사용이 회사의 영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증빙들을 잘 갖추어 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 유의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요, 내 집을 회사에 빌려주고 렌트비를 받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앞서 제가 네 번째 방법에서 오너의 집을 홈오피스로 사용하고 회사에서 이 렌트비로 지급될 경우에는
뭐 회사는 비용 처리하지만 오너도 렌트비를 소득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게 뭐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은 이 세법상의 어떤 뭐 공백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집을요 14일 이내 또는 내 1년 거주 기간 중에 10% 이내로 렌트해 줄 경우에는 이때 받는 렌트비는 과세소득에 잡지 않는다라고 하는 세법 규정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좀 더 따라붙는 구체적인 뭐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이 내용이 적용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기간 동안에 회사의 집을 렌트해주고 렌트비를 받을 경우에는 회사는 당연히 비용 처리를 하고 오너는 그 렌트비를 소득에 잡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7번째는 여행비 공제입니다. 아마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일 텐데요. 홈오피스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집을 벗어나서 비즈니스와 관련한 뭐 모임에 참여하는 목적으로 이동할 시에 발생하는 일련의 비용들을 트래블 익스펜스, 여행비 공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 실무적으로 굉장히 또 뭐 중요한 부분으로서 개인이 지급하고 이에 대해 회사가 꼭 변제해주는 그런 구조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오너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 적절한 방식으로 변제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비용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주의해야겠습니다. 8번째 방법은 차량 사용비 공제입니다. 홈오피스를 사용할 때요. 회사의 사용료 지급에 대해 변제를 청구함으로써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홈오피스와 같은 어떤 부동산에 국한된 게 아니라 차량과 같은 어떤 유형 자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용에 대한 공제가 아니라 이 물품, 유형 자산을 비즈니스용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겠죠. 이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차량의 경우는 뭐 로그 시트라고 하죠.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잘 작성해야 될 것이고요. 이 경우에는 뭐 실제 발생하는 가스비뿐만 아니라 차량에 대한 수리비, 심지어는 감가상각비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요. 몇 가지 자격을 갖추게 되면 차량을 구입했을 때 그 해에 구입비 전체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걸 세법상 섹션 179 디덕션이라고 하는데요. 감가상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구입 당해에 비용 처리하는 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 공제를 극대화할 수 있겠죠. 뭐 도와주시는 뭐 회계사, 변호사님들과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된 내용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정보 제공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 갖고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을 경우에 댓글장에 남겨주시면요. 제가 살펴보고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